지금 일본 전역이 유례없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심장부, 첨단 반도체 공장과 자동차 생산 라인이 한순간에 멈춰서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대 가치를 지닌 최첨단 장비들이 고철덩어리로 변할 위기에 처했고, 일본 경제의 자부심이라 불리던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는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일본 제조업의 심장이 멎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대재앙을 촉발시킨 근본적인 원인과 그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한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사건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일본이 입은 경제적 손실만 무려 160조 원, 국가 GDP의 3%가 순식간에 증발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국가적 사형 선고다 라며 일본 경제단체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세계 열강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외교적 외통수에 걸린 상황에서 평범해 보였던 한 인물이 보여준 단 한 번의 행보가 이 거대한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그날 밤 폐쇄된 회담장 안에서는 어떤 은밀한 거래가 오갔던 걸까요? 일본의 숨통을 조이고 한국에 30조 원의 천문학적인 기회를 안겨준 그 비밀스러운 전략의 실체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세계 질서를 재편할 거대한 비밀과 한 민족의 저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놀라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업로드되는 놀라운 사연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날 새벽, 저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급히 옷을 갈아입은 뒤 베이징 서우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안개 낀 도시의 풍경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견하는 듯했죠. 몇 년 전 제가 처음 아시아의 복잡한 정세를 취재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이 장면이 일본의 몰락과 한국의 비상을 결정짓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줄은 말입니다. 당시 저는 대만 매체의 특파원으로서 한중일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공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대만의 TVBS 뉴스에서 국제 정세와 경제를 분석해온 분석가로서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성급한 발언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그 여파로 일본 열도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는 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유연하고도 치밀한 행보를 보이고 있었죠. 제가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장의 분위기는 단순한 국빈 방문 그 이상이었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부의 고위 관료들이 직접 영접을 나온 것은 물론 공항 주변은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총수들이 이끄는 거대한 경제사절단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미국과의 동맹을 저버리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은 연일 한국이 중국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며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제기했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모습은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 사이에서 한국만의 길을 개척하는 아주 정교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금인 간담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 기업인들의 눈빛에는 위기감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 한 장에 국가 제조업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비명을 지르는 동안 한국의 지도자는 시진핑 주석과 마주 앉아 미래 30년의 이정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히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 즉 반도체와 전기차, 방위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들의 공급이 차단되면서 연간 65조 원에서 최대 167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GDP의 3%가 넘는 수치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한국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맞춰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보란듯이 일본에는 가혹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한국에는 전략적인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외교적 자산이 단 한 번의 실언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 한국은 그 틈을 타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집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이 이끌고
현대차와 SK, LG가 뒤를 바치는 한국의 공급망 동맹은 중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점유하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가 전기차 모터용 자석 공급이 끊겨 생산을 중단할 때 현대차와 기아는 글로벌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제가 베이징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가며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한국 정부의 치밀한 사전 설계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문제에 대해 성급한 발언을 쏟아내며 중국의 영민을 건드리고 있었고, 그 결과로 한중일 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아니면 아시아의 외교 시계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자만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 정체된 시간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관례를 깨고 베이징을 선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대통령들이 취임 후 미국이나 일본을 먼저 찾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였죠. 이는 단순히 장소를 바꾼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상하이 일정에 숨겨진 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는 계획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문화 일정처럼 보였지만 국제정치 분석가인 제 눈에는 명확한 신호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함께 과거의 역사를 공유하며 운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역사 문제에서 고립된 길을 걷고 있는 일본에 보내는 무언의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방문을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인터뷰했던 중국 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 미래를 보고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이번 방중에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 성과가 가득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200여 명의 기업인이 동행하며 체결한 양해각서만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바이오기술, 실버경제 등 미래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히토리와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로 인해 손발이 묶인 사이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며 강력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NHK와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일본의 불행을 틈타 실익을 챙기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지만 정작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군사력을 동원해 체포하며 국제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일본이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외교적 외통수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당당히 제3의 길을 제시한 셈입니다. 저는 그 무렵 베이징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과 중국의 젊은 기업인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양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일본이 잃어버린 활력을 한국이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은 외교적 오판으로 스스로를 가둔 채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고, 한국은 그 너머의 거대한 기회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그때 일본 경제계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그 어느 때보다 처절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 같은 일본의 상징적인 기업들이 생산 라인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쿄 증시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단행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일본 제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제작에 필수적인 가스부터 배터리 소재인 리튬과 흑연까지 공급망의 목줄이 죄이자 일본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베이징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마주한 회담장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대신 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두 정상이 함께 찍은 셀카 한 장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최신형 휴대폰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파격적인 친밀감 표시라며 비아냥거렸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일본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중국 내의 한한령, 즉 한국 콘텐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친구처럼 다가오는데
일본의 총리는 왜 자꾸 싸우려만 하는가? 라는 여론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베이징 아이돌 문화 전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협약이 체결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열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다시 장악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깐 셈이었습니다. 일본이 경제 제재로 인해 수십조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고립되는 동안 한국은 수십조 원 이상의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거머쥐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대만의 시각이었습니다. 저희 대만 내에서는 한국의 행보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처럼 행동해야 우리도 생존할 수 있다. 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만의 유명한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 대통령의 외교수를 두고 동양의 지혜가 담긴 실용주의의 극치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대만 해협의 평화를 강조하며 무력 사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켰습니다. 이는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실질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본의 투박한 외교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수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베이징에 머물며 한국 기업인들이 중국의 공급망 책임자들과 긴밀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인 특유의 기동성과 친화력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죠. 특히 배터리와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확약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일본이 GDP의 3% 이상을 잃는 반면 한국은 최소 3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수혜를 입으며 GDP가 1% 이상 성장하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자초한 위기가 한국에게는 거대한 비상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넘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급히 미국의 지지를 호소하며 상황을 타개하려 했지만 상황은 일본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베네수엘라의 정상인 마두로를 강제로 체포하는 등 국제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만 매달리며 미국의 행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을 더욱 자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주권 국가의 수장을 무력으로 납치하듯 끌고 간 미국의 방식을 옹호하는 일본을 향해 중국은 타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자원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틈을 타 아주 영리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실용적인 경제협력의 끈을 놓지 않는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영국 BBC나 외신들이 보도한 기사 제목들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셀카와 미소,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국면 모색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국제 질서의 판을 짜는 플레이메이커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이 중국 측에 전달한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묵직했습니다. 영내 강대국들이 평화로워야 한국도 평화롭고 한국이 평화로워야 아시아 전체의 번영이 보장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를 보며 가장 크게 술렁인 곳은 다름 아닌 일본의 산업 현장이었습니다. 일본의 로봇 산업과 공작기계, 배터리 분야의 장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지만 핵심 소재가 끊기자 공장은 거대한 고철 저장고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본 기업의 간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제의 경쟁자가 오늘의 갑이 된 순간이었죠. 일본이 외교적 외통수에 걸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때 한국은 삼성과 현대차를 필두로 중국의 디지털 경제와 환경, 관광 분야에 이르기까지 9개의 양자 협정을 속전속결로 체결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일본 특파원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과거 한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보복을 당할 때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의 고통을 강 건너 불보듯 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불길 속에 갇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업과 기술력이 절실히 필요했고 중국은 일본을 본보기로 삼아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반사이익을 넘어 국가의 격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대만의 중화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가졌더라면 자기 나라를 그런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는 한국의 외교술이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자국민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신뢰와 시장을 한국은 품격 있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자초한 이 거대한 외교적 참사는 한국에게는 역사적인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 기업인들의 얼굴에서 유례없는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외교관의 마음으로 이번 방중에 임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가 부품 수급을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는 세계 곳곳에서 친환경차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기회로 얻게 될 경제적 효과가 직접적인 수치로만 3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수십 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반전의 시작은 한국이 보여준 품격 있는 실용주의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낡은 이데올로기와 자국 내 정치적 입지에 매몰되어 주변국과의 갈등을 부추길 때 한국은 냉철하게 국익을 계산하고 행동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의 울타리를 지키면서도 이웃한 거대 시장인 중국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몸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길을 잃은 많은 국가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대만과 동남아시아의 많은 정치인과 시민들은 한국의 행보를 보며 진정한 강대국이란 무력이 아닌 지혜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나라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취재를 마무리하며 한국의 한 시장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살리고 그 경제적 훈풍이 다시 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의 현장을 목격한 것이죠. 일본이 히토류 전쟁에서 패배하고 경제적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주변국들과 소통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단순히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리더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대만인들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례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하며 지도자의 지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 경제와 외교의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한국의 손에서 더욱 빛나는 가치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민족의 저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들이 만들어갈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가 진심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